정준희의 최강시사 2부 문을 엽니다. 새 내각 발표와 함께 문재인 정부 2기가 출범했습니다. 적폐청산, 다함께 잘 사는 경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난 주말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집권 2기 국정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넘어야 할 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 전체를 할애해서 입법부 양대 정당의 수석 대변인을 함께 모셨습니다. 정기국회 쟁점 현안들이 뭔지, 과연 이른바 민생을 위해 함께 협치해 나가야 될 지점은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되도록 많은 시간 2부 전체를 할애했는데요. 하지만 다룰 쟁점이 좀 여러 개라서요. 서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시더라도 가능한 핵심만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의 2기 정책 목표, 국정 목표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님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매우 엄중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져서 이번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자 이런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압축 성장에 따른 그늘이 우리 사회에 있으면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됐고 성장 동력도 잠식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이루어졌고요. 남북관계도 사실 그동안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적폐청산을 통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정하고 특권을 이 상생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 더불어 함께 사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통해서 남북 경제 성장의 새로운 평화 경제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영구한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중한 시기에 당정청이 함께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영석 수석 대변인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집권 2기를 정말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부 계층이나 지지자들만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전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진정한 협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 당정청 회의도 집권한 후에 지난 1년 5개월간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국정의 난맥상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갈 것인가 하는 논의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또다시 그동안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불의의 시대로 규정을 하고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적폐청산은 결국은 정치 보복으로 흘러가고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 2기에는 정말 국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한 민간기업의 길을 살려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국민 소득도 늘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소득 양극화 또 자산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하고 또한 남북 관계도 국민의 염원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예. 이 적폐청산 부분하고 기타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나머지 부분들 다 이제 뒤에 쟁점으로 다룰 테니까 이후에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속도를 높인다. 대신 고통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윤 의원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또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근로장려 세제,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이제 국민 세금을 투입을 해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공무원을 정원하고 그 외에 이제 복지 정책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장려 세제나 또 복지 정책이나 이 사회 안전망 강화는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다 확대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전년도인 2017년 대비해서 16.4%를 이제 급격히 인상을 했고, 2019년도에는 이제 2018년 대비 10.9%를 인상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누적으로 29.3%를 2년 동안 인상을 하는 겁니다.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작년에 그 16.4%를 급격히 인상을 해서 놀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경제정책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지금 최저임금을 16.4%, 10.9% 도합 2년 동안 29.3% 인상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마치 남 얘기하듯 하는 그것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약 한 2년 동안에 30%가 임금이 인상되면서 예. 자영업과 근로자 5인 미만의 그 영세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700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급격하게 오른 그 최저임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일자리를 계속 감소시키고 소득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예. 아주 그러한 근본적인 지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이거 역시 이제 핵심으로 지금 짚으셨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반론하실까요? 그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정말 그 워킹푸어란 말 아시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은 마지막 뭐랄까요? 그분들에게는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그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갖고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 인간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통해서 최소한의 일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땀 흘려 벌여들인 노력의 대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예. 지금 최저임금이 여전히 그래도 낮습니다. 물론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 사회적 지출을 좀 줄여주는 문제가 있죠. 가계에서 사회복지라든지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사회적 지출을 줄여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혁신 성장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소자영업자나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있다라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골목시장에서의 가불관계, 그 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시장 독점에 대해서 외면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그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동안 제가 2016년 5월에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 법을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이 법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제 겨우 그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지역구의 한 분도 정말 장사 열심히 하셨는데 임대료가 인상돼서 가게를 접었습니다. 예. 그러면 임대료 그래서 저는 장사가 잘 돼도 쫓겨나고 임대료 인상으로 장사가 안 되면 또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중소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마치 이런 가불관계나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갖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들어가서요. 이 자영업자 최소소득 보장 문제, 그 다음에 무고용 자영업자의 4대 보험 지원 문제 등등을 포함한 보완책과 이제 제도화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자영업자 부담은 줄이고 좀 지원은 좀 늘려가는 보완책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인건비 인상을 보전하는데 1인당 한 월 13만 원이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5만 원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카드 결제 수수료가 상당히 지금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제로페이를 연내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담이 좀 줄어들 거로 생각하고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도 현실화해서 3 내지 7%인 걸 최대 9%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예. 세금 부담도 좀 줄여나갈 건데 세금 공제 한도를 확대해서 성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월세 한 10% 및 의료비 교육비출 15%의 한 세액 공제할 생각이고요. 예. 음식점은 5%, 그다음에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은 700만 원까지 지금 세액 공제 한도를 늘립니다. 그다음에 EITC 근로장려금인데요. 이것을 금년에 비해서 저희가 3.8배 정도 5조 원 규모로 인상을 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폐업
지원을 통해서 제도전 기회를 좀 늘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규모 좀 늘려서 지역 신보 보증 확대나 특례 보증 연장 등을 통해서 이 중소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들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업들이 실제로 실질적인 혜택을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충격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잘 들었는데요. 예, 이와 같은 이제 보완책, 뭐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나온 건데 한국당 입장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옹호나 어떤 주장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윤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나요? 예, 우선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전체 경제 활동 인구 2,700만 중에서 약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와 이제 지금 소상공인이 그 폐업률이 그러니까 개업률 대비 폐업하는 비율이 약 한 90%에 지금 이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물론 뭐 문재인 정부의 탓만 아닙니다. 예. 그 전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제기된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그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정부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이제 달래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만이 이제 비등하니까 달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정책은 그야말로 조사모사한 정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은 세금을 감소하거나 면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은 세무조사는 면제가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 세금을 안 낸 것이 발각이 되면은 10% 이상의 가상감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쓸 것이 아니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그 간이가세 기준이 지금 4,8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을 조정해서 자영업에 대한 그 세금을 상당히 감경을 해줘야 됩니다. 예. 면제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이런 문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죠. 하지만은 조그만 건물을 임대하시면서 소득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의 입장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건물을 가진 분들한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식의 이러한 정부 정책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부가 그 세금 퍼붓기식으로 지금 다양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금이 결국은 이제 2017년 작년 금년에 약 한 20조 이상이 더 거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법인세 감면 등을 대폭 축소해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 지금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세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은 민간 기업의 활력을 살리지 않고 기업이 죽게 되면은 이러한 세금의 확충이 지속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세금 퍼붓기 정책으로서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민간 기업의 활력을 살려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서 공무원 17만 명을 정원하면 결국은 국민 세금 300조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식으로 경제정책을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끊고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얘기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그쪽으로 옮겨져 갔기 때문에요. 여기 대해서 홍영표 의원님 반론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금에 관련된 문제.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사실과 다른 통계이기 때문에 갑자기 300조 공무원 300조여서 그건 좀 더 논쟁이 필요한데. 아니, 17만 명을 정원하면 죄송합니다. 잠깐만 끊어주세요. 예, 홍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예. 그 예산 문제와 관련돼서 자꾸 세금 퍼붓기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사실은 그 정부 재정이 아무런 역할을 안 하면서 일자리도 못 늘리고 그다음에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경제 성장도 하지 못한 무능 예산을 이제 점점 확장적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OECD 평균의 40%에 채 못 미치는 총지출이 32%에 좀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을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저희가 경제 성장은 3개 축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제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안과 함께 부수 법안으로 온 조세특례 제한법을 비롯해서 기초연금법, 그다음에 고용보험
등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또 알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예. 위해서 규제 혁신 관련된 법도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더 이런 개혁 입법과 민생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야당의 협조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혁신 법안, 그러니까 혁신 산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책 펴고 있는 요 말씀에 대해서는 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가 이제 혁신 성장의 일환으로 저희가 규제 개혁 그리고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 이런 것을 전 정부 시절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규제 프리존법도 국회에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19대, 20대 국회 오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런 규제 개혁에 대해서. 예. 또한 서비스 발전 기본법도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다 완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인터넷 은행법도 마찬가지고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인터넷 은행을 키움으로써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을,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 일관되게 반대를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식을 전환해서 이러한 규제 계획을 해야겠다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당연히 국가의 세금을 퍼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이 부분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확대해서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이 저출산 시대에 앞으로 이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혁파를 해야 되고 결국은 민간의 활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 규제개혁법, 그리고 규제 프리존법, 지역특구법 할 것 없이 정부와 여야가 총력을 다해서 이러한 규제를 혁파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전적으로 찬성이고 예.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식을 전환하게 된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제가 잠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문제하고 은삼 규제 분리 규제 완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 더 얘기 나눌 텐데요. 이게 지금 패키지 딜이라든가 뭐 이제 주고받기 해가지고 사실은 합의된 것들이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임시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실지부터 좀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홍 의원님. 예, 네. 지금 8월에 사실은 패키지법으로 해서 규제 관련 그 법하고 그다음에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이 같이 좀 맞물려 있는데 지금 법안이 그 미뤄져 있습니다. 예. 그러나 상당 부분 이견은 좁혀져 있기 때문에 9월 초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리라고 좀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서비스 발전법이나 규제 프리존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최순실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 일부 독소 조항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의료 민영화라든지 또는 지역 골목 시장을 그 장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논의를 했고 의견 이 좁혀졌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법안을 반대한 게 아니라 당시 법안들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면서 이 법안을 추진하자는 거고 또 이런 혁신성장법들 저희들 뭐 예를 들면 서발법이라든지 규프법 또는 저희들이 낸 은산분리법이나 여러 규제 혁신오법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들을 위해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공정경제법이 같이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불공정한 가불관계나 기술 탈취, 과도한 경쟁력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유통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정화법 등 다양한 이런 이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들이 병행 추진되지 않으면 이런 경제혁신, 혁신성장의 동력이 또다시 그 결과가 일부 특권층이나 집중되고 또다시 현장에서 반칙과 특권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야당께서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법까지 같이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그 논의를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윤 의원님, 그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도 반대하고 참여연대도 반대하고요. 지금 여당의 입장은 약간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공정경제 측면까지 이제 법안까지 다 포함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은산분리 완화에 관한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여야 합의로 34%로 이렇게 34%로 이렇게 해놨는데 대주주가 이러한 인터넷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러한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어떤 수익성을 보고 이런 대주주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는 허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역시
저는 그 일부 민주당 내부의 어떤 반대만 아니면은 예. 이번 9월 임시 정기국 회중이 충분히 통과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대해서 이제 최순실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마타도인데 사실 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지금 제가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의료 산업 부분을 예. 여기서 제외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그리고 의료관계 이런 노동조합의 그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고 지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정부가 여당이 정말 국민의 일자리를 많이 확충하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일부 산업을 제외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 발전법도 정말 국민의 우리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되게 쟁점 중에 하나인 선거법 개정 문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희상 의장께서 개회사에서 언급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해서 비굴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여당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홍 의원님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십니까? 선거법 개정은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예. 사실 지난 19대 때도 개정이 안 됐던 거는 당시 여당 어떤 그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잘 안 됐던 내용인 거고요. 이번 그 대통령께서든 그 말씀하신 바 있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찬성합니다. 예. 가장 문제는 지지율과 의석수가 괴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 때 받은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그 소선거구제를 그 틀 속에서 어떻게 그 연동형 그 비례대표제를 도입해가면서 예. 의석수에 그 자기 지지율에 맞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견이 없고 뭐 사실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권력 구조와 함께 그 동반되면 좋겠지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법은 선거법 자체대로 논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홍익표 수석 대변인님과 뭐 생각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이러한 그 성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똑같은 그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가미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인데요. 상호 협치를 위해서 사자성어로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홍익표 의원님, 혹은 네 글자로. 예, 저는 그냥 구동존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같은 것을 구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 같은 점을 찾아가는 구동존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어떠십니까? 예, 정말 그 상대방을 정부 여당이 존중하고 경청하는 동심동덕,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들의 어려움과 또 이런 경제의 어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예, 감사합니다. 윤현석 수석대부대변인,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